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그 긴 낮과 밤들이 날 감옥쓰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정입니다. 네. 오늘 참 기사가 많았어요. 기사가 보통 금요일은 기사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기사가 많더라고요. 기사가 네. 들어오기 전에 뭐 미사일까지 또 쏴서 그러게요. 아주 뭐 속보의 연속인 날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기사를 계속 바꾸고 그래서 예독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제 고개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 좋다는 댓글이 시작 네. 전부터 많이 왔었어요. 네. 오늘 설동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태연의 사계. 네.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뭔가 날씨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태연의 목소리 자체가 그렇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발랄한 걸그룹의 노래도 되게 잘 소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자가 좀 되고 싶다. 팔색조. 네, 심각한 기사를 전할 때는 좀 냉정하고 또 따뜻한 기사를 전할 때는 좀 이렇게 따뜻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자가 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법원이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었죠. 이걸 일부 인용하는 건데요. 왜 일부냐?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관심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집행 정지 결론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현행 거리두기는 다음 주부터 3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네.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설 연휴가 곧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화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4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적 모임 기준이 6인으로 네네. 2명 더 완화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창에 미디어 저널님 지영은 장군 윤효정 공주 윤효정입니다. 손효정 아니고 윤효정 공주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주란 얘기는 내 캐릭터는 장군인 건 알고 있죠. 네, 공주란 얘기는 제가 네.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어떤 약간 반응을 제가 늘 보여야 될지. 윤블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정 안 하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네. 뭐 빵꾸똥꾸죠. 아유 왜 이러세요 공주님. 이 시간 제한이 인원 6명으로 늘린 거는 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방역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요 시간 제한이 풀리면 2차로 이동하면서 교차 감염이 그쵸.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네. 뭐 어쨌거나 안전을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네. 더 참는 조금 더 걸로. 참아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뭐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아주 나왔었는데 하나 더 나왔어요. 이런 건 또 저는 또 처음 네. 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후천적으로 사시를 일으킬 수 네네네.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사시 종류 중에도 이제 내사시라고 해서 이제 눈이 좀 안쪽으로 몰리는 그걸 말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서. 보면 자꾸 이제 눈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집중해. 그래서 눈동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계속 모이다 보면 이 내사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네.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일본 약시사시학회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안과 의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급성 내사시 환자를 진료한 적 있는 의사 10명 중에 8명이 주 원인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프리데스크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예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좀 거리를 둬서 한 30cm 정도는 띄어서 보면은 훨씬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사용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 그러니까 네. 최장 4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이건 뭐 사실은 비단 사시 예방을 위해서가 맞아요. 아니더라도 4시간 이상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40분 정도 스마트폰을 보면 10분 정도는 쉬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사용해주고 그리고 많이 봤을 때 좀 먼 곳을 네. 보면서 눈의 긴장도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바로 속보가 왔는데 그 어제 발견했던 실종자 1명 그 잔해가 너무 많아서 그 접근조차 못하고 그쵸. 있었는데 그 1명을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구조가 네, 됐다는 어제 소식을 오전 들었습니다. 11시경에 발견됐던 실종자 접근도 못했었는데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이 또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님이 장군과 공주 환상의 커플이래요, 우리. 그런가요? 그럼 선배가 저를 지켜주시는 건가요? 지켜주겠어. 이런 호사를 제가 다 누려봅니다. 네. 지켜주겠어.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투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데드크로스님께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시가 안 되려면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30cm 띄우시면 됩니다. 네, 그럼 들으시면 됩니다. 네. 들으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뭐 예고된 거였지만 그래도 1.25%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원래 기준금리가 코로나 발생 전에 1.25%였는데 0.05%까지 낮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서 점점 올려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겁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경기 불안 요소들이 아직 많아요. 코로나가 뭐 종식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금통위는 물가, 가계 부채
이거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둔 그렇죠. 걸로 보여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만 해도 상승률이 2.5%였죠. 10년 만에 최대 기록이었고 그때 하느니 목표치를 2%로 네. 잡았는데 이걸 훌쩍 넘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네. 가계 빚 규모도 너무 사실은 커졌죠. 너무 네. 커졌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네. 이렇게 또 빨리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금통위 결정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한 8년 전인데 그때 한국은행 건물 로비에 딱 들어가면 로비 딱 정면에 출입구 정면에 물가 안정이라고 딱 써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어요. 네. 이게 한은의 설립 목적이자 한은이 펼치는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면 한은은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동향을 살펴보시려면 물가와 가장 1번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바로 이제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쫙 올리게 되니까 올리겠죠. 네.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미 뭐 신용대출 금리 올린 것도 많고요. 그럼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성인교육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복리후생 프로그램인데 직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한도는 있습니다. 근데 근속자에 한해 대신 내주는데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대출 원금 7천만 원까지 연 2% 이자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최대 140만 원이래요. 그리고 3년 근속자는 금액이 늘어나요. 대출 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3% 이자. 연 최대 450만 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요즘 이게 뭐 생활 밀착형 정책 이런 거 좀 유행이잖아요. 네네. 복지도 이보다 더 생활 밀착형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금액이 막 너무 엄청난 금액은 아닌데 기분은 되게 좋은 네. 회사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아시죠? 8초 후에 윤유정 기자의 다시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코너입니다. 윤유정 기자, 오늘은 언제로 돌아가 봅니까? 네, 오늘 31년 전으로 31년. 가보려고요. 네, 31년 전 멀리 가는데요. 1991년 1월입니다. 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영화로 제작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네. 사건입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아이가 유괴가 됐고 네. 그리고 끝내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 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2007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 이게 1991년 당시에 범인이 44일간 60여 차례 네. 이상 보면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60여 차례 이상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계속 전화를 걸었거든요. 당시 사건 개요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가 유괴된 지 43일 만에 한강변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요구에 따라서 부모들은 돈을 입금시켰었습니다. 임정환 기자가 여보세요. 91년 서울 압구정동 구정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9살 이형호. 형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형호는 혼자 남아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형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정을 앞둔 밤 11시 30분 애타게 형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내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뒤까지 카폰 달린 차와 현금 7천만 원을 준비해 대기하라. 형호가 사라진 그날 걸려온 범인의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범인의 두 번째 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은 이틀 뒤인 1월 31일. 돈을 갖고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 뒤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차 뒤에 누가 타요? 자꾸 보시면은
잠자도 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가 돈을 인수할 때까지. 의심을 하면서도 경찰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충무로 대한극장 앞. 지금 만나기로 한 장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대한극장 반대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요. 예. 치킨집 있다고 그러세요. 예. 글로 들어가기 전해 주십시오. 역시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좀도둑이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고 유괴범으로 착각한 경찰이 그 뒤를 쫓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연락하지 말라고. 무슨 연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까지 거? 잡아떼실 겁니까?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밤새 걸려온 협박 전화는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걸려온 전화만 모두 16차례. 철저하게 약속 장소 근처의 공중 전화만을 이용하면서도 통화 시간은 4분을 넘지 않은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연락이 없던 범인에게서 6일 7일째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때부터 범인은 전화와 함께 메모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찾아서 확인해보면 다음 장소를 지정하는 시기였습니다. 6일 8일째 범인은 메모에 남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시켰지만 역시 은행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네받기 위한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되자 범인은 상당히 격해져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여보세요.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여의도를 지나시면은 바로 오면은 서울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교를 지나 다시 양화대교 쪽으로 갈 것을 지시한 메모. 다리 아래를 지나 가로등 아래 놓인 메모엔 바로 옆에 있는 철제 상자 위에 돈을 놓아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들만 잠복한 사이 배전반 위에 놓여있던 비닐봉투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형호의 집으로 성난 범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를 희롱하느냐, 이거 쓰레기를 갖다 놓고 돈을 놨다고 하느냐. 범인은 6月 22일째인 2월 19일 돈이 다급했는지 상업은행 상계 지점에 나타나 현금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계좌는 동결돼 있었고 은행 직원이 당황하는 사이 범인은 황급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이 범인이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극악 무도할 수 없는 이 비정한 범죄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유괴 살해범은 기어코 검거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굴 없는 범인의 협박 전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형은 살아있어요?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다시 봐도 참.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저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범인인데 그렇죠.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도 있고 네, 목격자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목격자도 만났어요. 특히 목격자 중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 은행 창구 직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지금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실명으로 만들지만 네네네네. 이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3년입니다. 네. 사건 발생이 91년이니까 이때는 차명 계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창구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만났던 범인과 나눴던 얘기를 꽤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차명으로 만드는 것보다 실명으로 만들면 금리를 조금 더 쳐주니까 네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좀 더 금리가 높은 통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범인이 아니다. 나 그냥 송금 받을 거니까 그냥 차금형으로 해달라. 라는 거를 그 창구 직원이 명확하게 기억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때 나왔던 얘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몽타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은행 창구마다 이렇게 CCTV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격자들의 얘기를 토대로 몽타주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 번 나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냐 여러 번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사로 전환되는 순간 범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수사를 하는데 결국 유괴 43일 만에 형우군이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수사도 공개 수사로 네.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렇고 이런 장기 미제 사건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아마 이영호군 유괴 사건의 범인 잡히진 않았지만 30년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학수사기법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사실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영화로 제작이 됐었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경찰들이 계속 제보를 듣고 그다음에 증거도 계속 다시 검토를 하면서 네. 그러다가 그때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네네. 당시 이제 부산에서 복역하고 있던 이춘재의 거랑 일치한다. 이게 드러나면서 사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15년부터는 태완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살인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범인이 잡히지도 않는 일도 없을 거고 범인을 잡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네. 31년 전 그놈 목소리의 그 주인공 어디서 꼭 이 방송을 보시길 바랍니다. 3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네, 권희진의 세계는 시작합니다. 권희진 네, 기자 나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오늘은 좀 그래도 분장을 다 하고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분장을 했네요. 여유가 좀 있으셨네요. 네. 일주일이 빨리 가네요. 제가 백신을 맞고 났더니 한 주가 그냥 금방 가네요. 백신 맞으셨나요? 네,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셨구나. 어떠셨나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양은 절반 아니에요? 부스터샷이? 그 양은 잘 모르겠어요. 양은 절반일 텐데. 아, 근데 더 모르겠는데 힘드셨구나. 지난번보다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랬습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셨지만 그래도 알차게 준비해 오신 오늘의 내용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카자흐스탄 시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왜 카자흐스탄 시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상당히 그 아주 이례적인 아주 폭력 시위, 네. 아주 이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카자흐스탄 내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러시아가 개입되고 이러면서 좀 복잡한 복잡하구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 우리 교민들도 어젯밤에 아시아나 항공기로 귀국했죠. 네, 8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 공항에서 8일 동안 묶여 있었죠. 58명이 귀국을 했는데 그 제일 그 시위가 심했던 데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라고 하는 알마티, 이게 예전 수도였거든요. 네. 여기 공항이 이제 봉쇄되면서 여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드디어 공항이 정상 가동되면서 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쯤에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당시 시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당시의 리포트를 좀 보시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대통령 관저는 까맣게 불에 탔고 내부에는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지난 2일 LPG 가스값 인상으로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시위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폭력 시위로 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압대원 18명이 숨졌고 시위대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상자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길거리 연료로 불렸던 LPG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 발단이 됐지만 1년 만에 9%가 오른 물가와 이를 막으려는 10%에 가까운 금리 인상 등 독재 정권의 실정이 시위를 키웠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우리 교민 940여 명이 거주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640명은 시위가 가장 격했던 알마티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통제로 카자흐스탄 전역에 연락망이 끊긴 상황입니다. 정부가 통제해서 셧다운이 돼서 인터넷 자체가 며칠 전부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화도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어요. 교전이 계속되면서 건물 바깥에선 극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테러 이제 작전이 들어가서 이제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시위 규모도 규모지만 네. 엄청 격하네요, 진짜로. 이렇게 지금 카자흐스탄은 옛날로 치면 소련 연방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렇게 뭐 민주화된 나라도 좀 아니다 보니까 저런 그렇죠. 시위를 벌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인 시위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LPG 값이 폭등해서 시위가 뭐 촉발됐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 배경을 보면 그동안 여기에 굉장히 어떤 빈부격차가 심한 어떤 누적된 불평등이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전 대통령이 거의 30년, 29년을 집권을 했어요.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예전에 가봤는데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추운 데서 오래 막 그 버스를 기다리고 이러는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산층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이게 불법으로 이제 그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택시 영업을 하고 이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한다고도 하고 여튼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주류하고 비주류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며칠 전 집계로는 한 6,000명 이상이 이 시위로 체포되고 164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네. 그 가운데 한 103명이 그 유혈 시위의 중심지인 알마티에서 이제 사망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공항에서 우리 여기가 발이 묶였던 곳이니까 굉장히 심했죠 당시 네. 상황이. 제가 저는 이제 5년쯤 전에 수도 아스타나라는 데 가봤는데요. 네. 여기 원래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알마티라는 데였는데 여기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천년 고도 굉장히 오래된 멋진 도시라고 해요. 제가 여기는 못 가봤는데 근데 이 수도를 97년에 옮기는데 저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현지에서 들은 얘기가 그 허 벌판인데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수도를 옮겼는데 여기에 당시 대통령의 땅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수도가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아스타나였는데 지금은 누르술탄으로 바뀌었는데요. 누르술탄이 바로 직전 전임 대통령 이름이에요. 이 빛나는 술탄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전임 대통령 이름을 따서 수도 이름을 바꿀 정도로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게 반드시 또 민주화 시위랑은 조금 다른 각계각층의 어떤 억눌렸던 요구가 폭발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혈 시위가 러시아 주도의 어떤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군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빠르게 진압이 됐어요. 아니 근데 카자흐스탄의 국내 시위인데 왜 러시아가 그렇죠. 개입을?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렇죠. 러시아 공수부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그러면은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걸 좀 보려면은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옛 소련 국가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고 세계 9위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인도에 이어서. 서유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으면은 카자흐스탄에 싹 들어간다고 해요. 서유럽 전체가 굉장히 넓은 나라죠. 지하 자원이 또 엄청나죠. 그 우라늄을 전 세계 40%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우라늄을 어떤 러시아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부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 10위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가스. 탐나는 곳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앙아시아 최대의 부국이에요. 워낙에 이제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이런 나라에서 국내 소요가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시위를 당신들이 와서 좀 진압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보냅니다. 2,500명 정도를 보내는데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군이 간 게 아니고 CSTO라고 하는 러시아 주도의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토하고 좀 비슷해요. 이걸 통해서 평화 유지군 형식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 CSTO라는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뭐냐면 한 30년쯤 전에 창설된 옛 소련 공화국에서 독립한 나라들의 국제 안보기구인데요. 러시아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병력이 2,500명 중에 대부분의 병력 한 2,000명 정도가 러시아 공수부대를 포함한 러시아 군이었는데 이 지휘관이 누구냐면 러시아 사성 장군인데요. 이 부대를 이끈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군을 이끌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좀 냄새가 살짝 나죠. 러시아는 뭐 항공기 75대, 뭐 공수부대가 파견돼서 이제 공항 탈환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특이한 거는 이 CSTO라는 이 집단이 창설 이후 3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파병된 적이 전혀 없는데 그 요청을 그전에도 다른 나라들이 했는데 그전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시위대를 진압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푸틴이 그러면은 왜 이번에 러시아군을
카자흐스탄에 파병했느냐, 속셈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지금 있는 거죠.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의도가 뭐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나요? 이 카자흐스탄은요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공식 언어도 러시아예요. 사실상 여기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비슷하게 러시아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 바이코누르라고 하는 우주 기지가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를 자기 땅처럼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로켓도 발사하고 우주 개발 프로그램도 하고 러시아 상당히 우주 개발 강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데가 민주화가 되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도 이런 그 과거 이 소련 소속 그 국가였던 이런 나라들이 민주화되는 걸 속으로 내심 되게 바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푸틴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푸틴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그 외부 세력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부 세력이 왔다라고 하니까 군대를 파병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 군도 별 부담 없이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러시아 공수부대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가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지배를 강화하려는 어떤 푸틴의 의도가 반영된 행동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미국 회사들도 들어와 있고 중국 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미국, 중국, 뭐 유럽 이런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좀 줄타기를 하면서 좀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미국이 냉전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르술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카자흐스탄 핵무기도 제거하고 뭐 그래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쪽에다가 줄을 선 모양이 됐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최근 행동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죠. 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친서방 정권을 흔드는 거고 네. 이거는 친러시아 정권을 도와주는 거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아주 작은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좀 보자면 작년 7월에 푸틴이 한 5,000자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논문을 이제 홈페이지에 기고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도 우리 땅이다. 한 뿌리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도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이름 아래 하나로 시작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평소에도 소련의 붕괴를 지정학적인 재앙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구소련, 옛 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패권을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사태에 개입하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한 거죠. 네. 권희진 기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 이었고요. 역시 8초 후에 큐시트 산책 보겠습니다. 네, 프리데스크의 안고 코너 큐시트 산책입니다. 오늘 큐시트 미리 훑어볼까요? 톱 기사는 뭔가요? 네. 오늘 아주 기사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 뉴스가 아무래도 국민 대다수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사니까 이 뉴스가 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들어온 이후에도 속보들이 계속 나와서 이게 큐시트 네, 저희가 확인한 거랑 같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방역 패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만 해도 방역 패스였는데 네. 그 실종자 구조 소식이 들리면서 그 광주 붕괴 사고하고 방역 패스하고 블록이 이렇게 뒤집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7시 현재의 큐시트 상으로는 톱블록은 방역 패스였습니다. 뭐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듯이 법원이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죠. 서울시의 대형마트의 백화점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청소년 거의 모든 시설에서 정지하라고 결정을 했죠. 네. 뉴스데스크에서 앞으로 방역 패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울시만에 해당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방역 패스 싫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방역 당국한테는 얼마나 참
그렇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미크론 확산 또 설 연휴 이런 난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뭐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오늘 오후 6시 기준 3,104명이네요. 3,104명이면 네. 어제가 어제가 6시가 3,015명이었어요. 조금 늘어가고 이게 있네요. 그제보다 246명 그렇죠. 많은 거였으니까 오늘은 그거보다 한 100명, 90명이 더 늘었으니까 350명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이틀 있겠네요. 전에 주초보다. 비하면 네, 주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 지금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감소세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라서 이게 오미크론하고 상관이 있죠. 정부는 오미크론이 다음 주부터는 우세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확진자 수가 감소세가 꺾인 것은 이제 끝났고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하루 확진자가 7,000명 넘어서는 즉시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미크론 방역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가동이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광주 붕괴 사고 조금 전에 네. 실종자 한 명이 구조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 소식도 비중 있게 다루게 돼 있죠. 네, 그렇겠죠. 지금 실종자 한 명 구조했다는 게 1보였고 2보로 조금 전에 이제 사망 추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2보가 나왔는데 이제 생사를 확인 중 사망 추정까지 나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실종자 오늘 구조된 13일 오전 11시 14분에 지하 1층 계단 난간 주변에서 팔 일부가 보인 채로 발견됐던 그 실종자입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구조가 된 건데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연결해서 5명의 추가 실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 상황 살펴보는 아이템을 비롯해서 4꼭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기사 초고를 살펴봤더니 좀 제 속이 답답했습니다. 네. 남아있는 잔해들, 또 기울어져 있는 대형 타원 크레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해체하느라고 구조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주 뭐 5명의 실종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됐고요. 왜 이렇게 구조 작업이 더딘 건지 그 이유를 오늘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붕괴 사고 관련해서 MBC의 단독 보도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아까 네. 조금 전 광주 붕괴 사고 소식 말씀하시면서 네. 아, 꼭지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 다음 기사는 제목만 보고 답답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죠. 진짜. 네. 공분을 자아내는 뉴스가 오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은평구의 한 보육원에서 무려 6년 동안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누가 폭로했냐면 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18살 넘어서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육원에 살던 사람들은. 자립한 22살 청년이 이 보육원의 보육교사 3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인이 입었던 피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 상습폭행은 기본이었고요. 10인분의 음식을 억지로 먹인 다음에 이걸 토하면 토한 토사물까지 강제로 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리포트에 아주 학대 행태가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큐시트상 뉴스데스크의 중반 이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주요 뉴스만 보시면 이 뉴스를 놓치실 수 있으니까 뉴스데스크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도 종종 학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보육원 어떻게 보면은 기댈 곳이 그러니까요. 이곳밖에 없는 아주 여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6년 동안 이걸 버티면서 살았다가 자립한 다음에 폭로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은 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렇게 오늘 또 화가 나고 답답한 기사들이 많네요. 네. 자, 이제 본방을 시작할 때까지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빌로바 TV님께서 해주신 이 말 마지막으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진짜 많다. 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같이 분노해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공분을 자아내는 뉴스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다 같이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바람잡이는 뉴스데스크 본방 사수하시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잡이의 역할 충분히 다했으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